자, 오늘은 심리학, 인지심리학이 뭔지, 또 신경과학, 혹은 또 뇌과학이 왜 이 심리학이랑 연결이 된 건지, 엮이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인지심리학, 신경과학, 정리,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표는 뭐냐? 심리학의 발전 중에 마지막입니다. 오늘날의 인지심리학,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인지란 뭘까? 인지란 뭘까요? 깨달음? 알고 있다? 의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의식과 생리학, 이건 또 뭔지. 의식은 뭐, 그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대충 안다고 쳐도. 생리학? 뭐, 과학인 것 같기도 하고. 생물? 뭐, 이런 건가? 또 신경과학, 뇌과학, 그리고 메타인지까지. 생각보다 친구들이 메타인지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메타인지에 관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이라던가 공부에 관련해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참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미진 서재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아시는 분이실 것 같은데요.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신 김경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오늘 진짜 그 인지심리학자의 눈으로 네네. 본 여러 가지를 제가 여쭤볼 건데, 그런데 심리학자면 심리학자지 왜 인지심리학자입니까? 그게 조금 집안 배경이 좀 달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심리학이 철학자들한테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8대조 조상님이 하이니의 헤르츠예요. 80.1MHz, 91.9MHz, 그 메가헤르츠, 헤르츠, 그러니까 전자기파, 헤르츠.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학에서 나온 집안이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철학으로부터 대부분 나온 사람들인데 물리학에서 사람 마음도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면 안 되겠냐, 그런 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이 인지심리학이라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맨날 놀립니다. 야, 이공계 막 이러면서 놀려요. 저희들 이게 좀 더 과학적이고, 뭐 네네네. 약간 조금 더 공학적인. 공학적이고 수학 좋아하고, 아, 그다음에 인문계인데 굉장히 덕후 같은 그런, 아. 실험실에서 막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네, 그래서 인지심리학이 과학과 물리학 이런 거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라는 거 알아봤어요. 자, 인지란 뭘까요? 인지는 어떤 대상을 인정하여 아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 내면에 있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게요. 구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생리학, 이제 행동의 생리적 기초, 생물의 기능을 연구하면은 이제 기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구조랑 기능. 이게 그 전에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가 인지심리학에도 관련이 있구나,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지심리학은요, 환경 자극과 지식의 입력, 이런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정신과정을 인지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인지는 사고나 의식적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심리학이랑 연결을 시킨 거죠. 행동주의는 학습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950년대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원래 행동주의라는 게 구조주의랑 기능주의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회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인지심리학에서 내면의 구조를 조작하면 행동의 기능을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행동에만 관심을 주면 요겁니다. 요거. 인과 원인. 이 원인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을 간 거예요. 네. 왜냐? 과학으로 접근을 하면은 인과를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라고 봤었을 때는 얘가 밥을 먹는 행동을 했다. 라는 거에 어떤 연관성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지심리학 관점에서는 얘가 왜 밥을 먹는 행동을 하기까지 이 원인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지심리학은 과학에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핵심은 숫자화입니다. 숫자화, 데이터 혹은 객관화. 물론 행동주의도 객관화시키겠다고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인지심리학에서 다시 구조라던가 구성주의라던가 기능주의로 회귀를 했는데,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똑같은 한계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인지심리학,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어떤 것을 했냐? 연구를 디테일하게 쪼개고 연구의 양을 겁나 늘립니다. 엄청 늘려요. 그래서 데이터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시간을 더욱더 정교하게, 더욱더 많이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 과정과 구조를 증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은 또 어떤 관계인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직업탐구생활, 뇌과학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야근 약사에게 뇌가 궁금하면 우리 대도서관 잡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뇌과학계를 선도하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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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잠멘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정재승입니다.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든 후천적으로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길러졌든 뇌의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인 이유,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 예. 이 근본적인 원인의 가운데 중추에 있는 곳이 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뇌가 아파서 정신질환, 또 신경질환에 걸린 그게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요. 치료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뇌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도 뇌과학이. 그래서 이제 임상적인 응용, 네. 또 공학적인 응용 이런 것들이 두루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뇌과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직업으로서 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래서 미래에서 가장 이제 뜨게 될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또 맞습니다. 뇌과학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영화 중에 보면 노인분과 시사균 씨의 뇌를 바꿔요. 맞죠. 그러면 정말 사람이 바뀌나요? 가능한가요? 일단 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네네. 뇌를 그리고 바꾸면 그 교수님이랑 저랑 바꾸면 네, 몸만 서로 다르지만 네. 서로 바뀌는 거예요?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저 괜찮은데. 네. 네. 실제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개를요. 네. 뇌를 바꿔치기 한 네. 그런 이제 실험에 성공했고요.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람은 신경계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시도된 예는 그 없습니다. 신기해 뇌는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뇌과학 연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뭐 쥐라든가, 네. 뭐 원숭이라든가 이런 동물을 대상으로 두개골을 열어서 뇌 안에 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뭐 이런 연구들을 생물학과에서 해왔고요. 네. 1994년 무렵 네. 펑셔널 MRI가 처음으로 두개골을 열지 않고 네. 우리가 뭔가 사고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레코딩하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가 한 23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기계 네. 때문에요. 네. 나는 동물의 뇌를 연구할까, 사람의 뇌를 연구할까. 네. 사람의 뇌라면 뭐 펑셔널 MRI를 이용할까, 아니면 구조를 보는 뭐 네. 스트럭처럴 MRI 뭐 이런 걸 볼까, 아니면 두피에서 뇌파라는 걸 측정해 볼까,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뭐 물어볼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몰래 행동을 관찰할까,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뇌를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심리학도 그렇고 뇌과학도 그렇고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네. 심리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네.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물어보거나 아주 길게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읽으려고 했었고요. 네. 뇌과학자는 마음은 인간의 뇌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믿고 네. 뇌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과학이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솔루션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뇌과학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사실은 이제 뇌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너무 커서 네. 우리가 뇌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네.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살을 시도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뇌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이제 자살 시도자들을 좀 줄여주는 이런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뇌 연구가 정말 더 진보하게 되면은 네.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미래에는 네. 우리가 어떤 모자 하나만 쓰면 네. 지금 내 뇌의 상태를 이렇게 시계를 보면 시계에 이게 네.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을 고백하기에는 너무 감정적인 상태구나. 아, 그런 라든가. 것까지 나와요? 네. 혹은 사랑도 이게 뇌가 관여하나요? 물론이죠. 아, 네. 사랑은 뇌가 하는 거죠. 아니면 오늘 굉장히 회의 시간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내 뇌의 지금 상태를 보니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고 하네. 아. 잠이 부족했고 네. 지금 주의가 산만하다고 하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래서 신경과학 혹은 뇌과학이 인지심리학과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결국에 뇌과학도 뇌의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분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1950년에서 60년대 이때는 의식, 신체 및 활동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뇌에 자극을 하면 반응, 행동이 유발되고 뇌의 위치에 따라 위치마다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고 각각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으며 개인의 역량으로도 생리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특히 생물 시간에 뇌에 보면은 뭐 대뇌, 소뇌, 뭐 기타 등등 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연구가 더욱 확장되면서 이런 신경과학이 재탄생된 거죠. 그래서 이 신경과학은 뇌 신경 과정과 지각,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인 이 fMRI 있잖아요. 이런 기술의 발달로 뇌가 어떤 과정에 어떤 기능까지 하는지, 어느 부위가 활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가 있게 됐고, 이런 게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고 활용될 예정인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인지심리학이란 의식의 구조와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고 객관화시켜서 인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또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인과, 인과를 밝힐 수 있다는 것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